그렇기 때문에 이제 애니OTT도 그쪽 사람들의 이제 니즈를 좀 잘 파악해서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은 있습니다. 일단 그 시장 사업 구조를 보면 일단 애니 IP를 수입해오는 곳이 주로 일본 쪽입니다. 당연히 일본 쪽에 IP를 수입해가지고 국내에서 이제 자체 채널 방송을 하고, 그리고 애니OTT 쪽에도 애니메이션 그걸 이제 방영을 하는 이제 사업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국내 자체 채널에서는 애니플러스라는 이제 자기들 자체 채널 하나만 있다가 애니맥스라는 이제 일본 자회사인 애니맥스를 23년도에 인수를 했고요. 가지고 국내 유통의 90%를 가져가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MD 사업이라고 이제 2차 창작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여기에 이제 애니메이션에 나온 캐릭터들을 가지고 인형, 뭐 피규어, 아니면 콜라보 카페, 뭐 그런 것들을 이제 추가로 만들어가지고 이제 파는 사업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극장판 애니메이션 같은 게 나오면은 이제 배급사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애니OTT 같은 경우에는 작년 라프텔이라는 애니메이션 전문 OTT를 인수를 했고요. 이 통해가지고 기존에 이제 자기들이 일본의 애니메이션 IP를 수입해온 것을 좀 더 원활하게 이제 쓸 수 있는 시장을 형성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체 애니OTT를 이제 라프텔에도 공급을 하지만 유명한 애니나 아니면은 좀 대중적으로 받아들이기 쉬운 애니메이션 같은 것들은 넷플릭스나 뭐 이런 일반인들이 많이 이용하는 OTT 업체들에게도 이제 한국 시장 쪽으로 이제 방영권을 판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동남아 쪽도 이제 애니OTT를 진출했고요.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자체 IP를 제작해가지고 라프텔에 이제 애니메이션도 방송을 하고 뭐 캐릭터도 만들고 있는데요. 시니탑이나 갓오브 하이스쿨이라고 하는 네이버 웹툰 쪽 웹툰을 최근에 이제 애니메이션으로 제작돼가지고 방영을 하고 있는 게 몇 개 있거든요. 그 중에 라프텔이 이제 자체 애니메이션 제작한 거는 이제 호랑이 들어와요라고는 이제 애니메이션이 있는데, 여기에 이제 뭐 나름의 성공을 거두면서 좀 이쪽 시장도 이렇게 커지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거기에 추가로 드라마 제작 회사 하나랑 그다음 이 2차 창작 전시 콘텐츠 하는 업체가 있어가지고 이런 카페나 뭐 아니면은 애니메이션 전시회 이런 것들을 추가로 시너지 낼 수 있는 회사도 있습니다. 가지고 애니맥스랑 애니플러스의 방송은 위성 방송 같은, 예전에 위성 방송 같은 케이블 방송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뭐 투니버스나 뭐 이런 예전에 유명했던 그런 애니메이션 전문 채널을 최근에는 이제 BTV나 뭐 이런 것들을 사면 뭐 채널 600번이나 뭐 700번에 뭐 애니메이션 전문으로 하는 채널이 있을 거예요. 거기에서 이제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총 채널을 2개 운영을 하고 있고, 이제 민영 방송으로 이제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원래는 애니플러스 자체 채널 하나뿐이었기 때문에 이 애니메이션을 하나 이렇게 IP 판권을 사오면은 애니맥스랑 경쟁을 해가지고 가격을 올려주거나 뭐 하는 그런 게 있었는데, 이제 애니맥스도 자회사이기 때문에 이제 과한 경쟁 없이 유명한 애니메이션을 따와가지고 이렇게 방송에 송출할 수 있게 된 장점이 있습니다. 어쨌든 투자 아이디어 1번이 바로 방금 말씀드린 효율화를 통한 시너지 확장인데, 이게 일단 애니플러스 같은 경우에는 애니를 가장 빠르게 보여준다라고 하는 라이브 방송, 뭐라 해야 되죠? 이 TV 채널에서 방송하는 거는 별도로 이제 애니플러스 홈페이지에서 일본에서 방송하고 1시간 뒤에 이제 자막이나 이런 거를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방송을 내보내는 이렇게 서비스가 있었는데요. 그런 장점이 있던 채널이었는데, 최근에 라프텔을 인수를 해가지고 이 서비스를 종료를 하게 됩니다. 요건 뒤에 이제 추후 설명을 드리고요. 어쨌든 이러한 장점이 있었는데, 가지고 일단 이게 앞서 이렇게 추가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어쨌든 애니플러스랑 애니맥스랑 똑같은 사업을 하던 그런 유통회사라고 보시면 되는데, 23년 6월에 이제 인수를 해가지고 어쨌든 애니 판권도 뺏긴 적이 있거든요. 근데 이런 판권 뺏길 일이 이제 없어졌다라고 하는 게 이제 장점이고요. 그리고 이제 굿즈 제작 회사도 이렇게 인수를 해가지고 이런 굿즈도 만들어가지고 직접 파는 거랑, 그 다음에 이제 팝업 카페 이런 것도 이제 이제 해가지고 이제 팬들을 모으는 뭐 그런 사업들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보자, 이런 거 아까 설명드린 그건데요. 어쨌든 이 라이브로 하던 그런 애니플러스의 그것들을 이제 라프텔이라는 OTT 업체가 생겼으니 이런 스트리밍을 바로 이렇게 하는 서비스는 종료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라프텔에서 이제 바로 프리미엄이나 베이직 이런 유료 서비스를 이용하면 일본에서 방영한 애니를 바로 감상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가 있기 때문에 OTT를 가입해가지고 이제 해당 서비스를 이용해라,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바뀌었거든요. 가지고 어쨌든 라프텔 인수, 애니플러스의 스트리밍 서비스는 종료가 됐고, 이제 OTT 프리미엄 서비스 확장을 하게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리고 이제 추가로 라프텔 같은 경우에는 리디라는 리디북스 지분을 이제 인수를 했고요. 22년 국내 가입자 5만 명이고 유료 구독자는 20만 명으로 월간 이용자 수는 100만 명이라고 하는데, 요게 이제 유료 구독자는 당연히 구독료를 받고, 이제 월간 이용자 수가 이보다 많은 이유는 광고를 보면 무료로 볼 수 있는 게 있습니다. 몇몇 애니들은. 그렇기 때문에 이제 광고 수익을 여기서 내고, 이제 광고를 보지 않고 바로 감상하고 싶은 사람들은 이제 또 유료 서비스를 이용하고, 그리고 몇몇 애니들은 유료로만 제공이 되는 애니가 있어가지고 이제 좀 더 이렇게 애니메이션을 딥하게 보시는 분들은 이제 유료 구독까지 하게 되는 거를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라프텔 입장에서는 이제 모회사가 애니플러스 애니맥스이기 때문에 판권을 싸게 가져올 수 있는 이점이 있고, 그리고 이게 라프텔이 어쨌든 북미에 이제 소니에서 운영하는 크런치롤이란 애니 OTT가 있는데요. 한국에서는 어쨌든 한글로 서비스해주는 업체가 라프텔이기 때문에 좀 더 강점을 가지고 있고, 이제 크런치롤은 영어로만 이렇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국내에서는 일단 라프텔이 좀 더 크게 우위를 점하고 있고요. 이제 추가로 말씀드리겠지만 동남아 쪽은 좀 상황을 지켜봐야 된다는 점이 있습니다. 그런 내용들은 뒤에 또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가 동남아 시장 쪽인데, 동남아 시장 쪽은 어쨌든 왜 시장 진출을 했냐는 이런 게 이제 라프텔 블로그에 나와 있는데요. 어쨌든 인구가 충분히 많고 시장 지배적인 애니메이션 서비스가 없다라고 하고, 또 앞서 이렇게 자회사 설명을 드렸지만 동남아 쪽은 싱가포르의 애니플러스 아시아라는 곳을 통해서 자체 채널 방송을 영위를 해왔습니다. 그런 시장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광고 시청에 좀 관대한 점이 있어서 좀 이익을 내기 쉽다는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가지고 얼마나 가입자가 이렇게 유도가 될지가 이제 수익의 관건인데, 일단 국내, 일본, 미국을 기준으로 인구 구독자 비율을 보면은 인구수 대비 한국이 0.4, 그렇게 애니메이션을 많이 보는 일본도 2.35%밖에 되질 않습니다. 가지고 좀 애니메이션을 좀 전문으로 하는 OTT 구독자는 그렇게 생각보다 크지 않다는 거를 알 수 있는데요. 어쨌든 동남아 5개국이다 보니
그 6억 명에 0.4 그래도 240만 명에서 1200만 명까지 늘어납니다. 근데 일단 일본은 좀 특출나게 세계적으로 좀 애니메이션을 많이 보는 국가라 절대 2%까지는 되지는 못할 것 같고요. 그래도 그 0.4% 정도까지 달성을 된다고 하면 그래도 240만 명의 수익을 낼 수 있는 시장이긴 합니다. 네, 구독료 같은 경우에는 크런치롤 체크해가지고 보면은 크런치롤이 동남아 쪽에서 월 4,000원에서 6,000원 정도로 가격을 책정해서 서비스를 하고 있고요. 가지고 어쨌든 그래도 그 애니메이션 유료 구독자 수는 적더라도 광고 수익을 낼 수 있고, 그러니까 무료 구독자들을 통해서 광고 수익을 낼 수 있고, 그 사람들도 이제 애니메이션을 이렇게 보시는 분은 이 퍼센티지보다 훨씬 많기 때문에 좀 광고 쪽으로 좀 수익을 낼 수 있는 구조는 남아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가지고 일단 재무적 체크를 해보면은 매출액은 분기별로 계속 지속 성장을 하다가 여기 23년 3분기나 뭐 21년 4분기 크게 튀었는데요. 이때는 이제 드라마 쪽 매출이 튀면서 이렇게 크게 튀었고요. 나머지는 기업 인수를 통해서 M&A를 통해서 좀 지속 성장한 모습입니다. 영업이익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했고요. 그리고 이게 애니메이션 유통 회사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 고정비가 그렇게 크지 않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현금 흐름은 지속적으로 좀 있는 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가지고 애니플러스 쪽도 꾸준하게 그래도 매출액 올려왔고, 라프텔도 꾸준하게 이제 매출을 올려왔고요. 이제 드라마 같은 경우에는 좀 이익이나 매출액이 좀 크게 널뛰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애니메이션 밸류 체인은 애니플러스, 라프텔, 애니맥스, 그리고 요 싱가포르 쪽, 그리고 이 굿즈 파는 롱 컴퍼니, 이렇게 크게 5가지고 이제 그 외 전시 사업이나 이런 것들 있다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요게 얼마나 국내에서 일단 커 나가는 걸 체크하고, 이제 해외 쪽은 얼마나 라프텔 이익이 붙어주냐가 관건인 것 같더라고요. 숫자는 일단 이렇게 엑셀 파일을 올려드렸는데 참고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지고 일단 그리고 주요하게 재무로 체크하실 부분이 전환사채고요. 이거는 이제 뒤에 또 추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 리스크입니다. 리스크는 이제 불법으로 보는 사람이 아주 많다는 점입니다. 그래가지고 애니메이션이 불법으로 보는 사이트가 죽지 않는 한 아무래도 전문 OTT를 이용하는 사람들은 적을 수밖에 없는데요. 그래도 한국도 기존에는 불법으로 보는 사람이 엄청 많다가, 그래도 이게 전문 애니 OTT 서비스가 화질도 좋게 제공을 하고, 그리고 또 그런 방영하는 애니메이션을 빨리빨리 이렇게 올려주면서 그래도 유료 구독자를 계속 이렇게 유입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도 아직은 불법 사이트를 통해서 보는 사람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좀 이 부분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국내에서는 그래도 어느 정도 구독자 수가 올라왔지만 동남아는 아직 그게 좀 어떤 시장인지 제가 아직 파악을 못했기 때문에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가 이제 크런치롤이라는 미국 OTT 사이트가 크런치 서비스가 이제 동남아 쪽에서도 사업을 하고 있다는 건데요. 그래도 이제 우버랑 그랩 같은 경우에 이제 현지화 전략을 잘 통해가지고 그랩이 우버랑 경쟁해가지고 이길 수 있었는데, 애니플러스도 이제 그랩처럼 뭐 큰 자본을 가진 회사를 이길 수 있을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동남아 쪽에서 기존의 애니메이션 유통 채널을 했기 때문에 그래도 좀 어느 정도 시장을 잘 알고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이 있고요.
일단 그 진출한 지 1년밖에 안 됐기 때문에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 리스크 세 번째가 아까 그 전환사채 보여드린 그건데요. 전환사채가 인수할 때마다 그 전환사채 발행해가지고 기업을 인수했는데, 특히나 24년 4월에는 5회차 전환사채를 큰 이유 없이 발행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주주가치를 크게 훼손했고요. 이때 전환사채를 그 발행하고 크게 한 건 없는데 오히려 이거 120억을 발행받고 50억을 소각을 했거든요. 가지고 굳이 120억을 발행하고 50억 소각한 거에서 좀 리스크가 크지 않나. 그런 그 자본 확충을 현금 잘 들어오는 기업인데도 불구하고 좀 이런 전환사채를 통해 가지고 그 계속 사업을 확장하는 게 아닌가 하는 리스크가 있습니다. 특히나 24년도 주총에서는 전환사채 한도를 늘렸다고 하고요. 1,000억 원에서 이제 그 3,000원까지 늘려가지고 좀 더 전환사채가 나올 수 있는 여지를 만들어 뒀습니다. 그리고 배당이 이때까지 한 번도 한 적은 없고요. 그래가지고 이런 점을 감안해가지고 밸류에이션을 좀 계산을 하면은 그래도 그 3차 물량 소각을 했는데 이게 그 남아있는 것도 상환 시에는 긍정적이긴 하고요. 그래도 이 부분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또 그 밸류에이션 같은 경우에는 국내 애니메이션 시장 독점 밸류랑 그다음 동남아 OTT 성공 시 밸류 두 가지를 볼 수 있는데요. 실패 시에는 국내 시장 독점 밸류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OTT 성공 시에는 좀 밸류를 크게 봐도 되지 않을까 하는 점이고요. 이제 추정 영업이익은 이거 레포트에 나와 있는 그거를 따왔고요. 이제 24년도에는 지금 한 200억 정도 영업이익을 냈고, 이제 250억에서 300억 정도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도. 가지고, 25년도에는 만약에 동남아 쪽이 지지부진하다면 얼마나 이익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380억까지 추정을 했더라고요. 근데 이 부분은, 그 국내 쪽 시너지를 얼마나 낼 수 있냐가 관건인 것 같은데,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가지고, 중요한 건 그래서 동남아 OTT 쪽 성공이냐 아니냐 이 부분인데, 성공 시에는 그래도 이제 얼마나 매출이 나올지 생각을 해보면 국내 인구 5천만 명 중 20만 명 구독하는 시장에서 이 매출이 300억에서 400억, 이익이 30억에서 50억 나오기 시작했거든요. 근데 이 구독자 20만 명이 23년도인가 기준이기 때문에 계속 매출액이 조금씩 오르는 걸로 봐서 요거보다 더 늘었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매출액이 그 20만 명당 나오는 매출액이 300억에서 400억인데 이제 인구수가 10배인 시장에서 성공을 하면은 단순히 10배 할 건 아니고 이제 국내보다 이제 동남아 쪽은 그 구독료를 좀 할인해서 더 받을 게 뻔하고, 거기다가 이제 이제 구독자 수도 이제 한국만큼 나올지 안 나올지는 좀 두고 봐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매출 나오기 시작하면 그래도 인구수가 워낙 크기 때문에 5배까지는 그래도 완전히 크게 이렇게 독점하면 5배까지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가지고 국내 밸류만 고려시에는 지금 시총이 오히려 적정하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동남아 쪽 라프텔 매출이 가시성이 나오면은 그 기대감에 그래도 2-3배 정도는 더 오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점입니다. 가지고 중요한 거는 25년도, 26년도 지켜보면서 25년도에 그 라프텔 매출이 분기당 뭐 100억 이렇게 나오던 게 뭐 150억, 200억까지 이렇게 튀기 시작한다. 그때는 좀 베팅을 해봐도 되지 않나 하는 점입니다. 가지고 결론은 주주 환원에 대한 콜옵션 상환이랑 배당 실시하는 그 주주 환원 정책이 좀 강화되면은 지금 밸류가 딱 적정이기 때문에 오히려 좀 매수할 만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왜냐면 지금은 거의 주주 환원에 대한 그게 아주 낮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리스크로 좀 시총이 낮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오히려 이제 오히려 이 부분은 좀 싸게 매수해두면은 그 동남아 쪽 성공 여부랑 그거 이제 관계없이 사볼 만한 가격대라고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동남아 쪽 당연히 성장 확인하면은 오히려 또 매수할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다만 전환사채를 추가로 나오면은 오히려 멀티플을 좀 더 낮게 봐야 되지 않나 하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요거를 좀 감안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요 4번은 근데 이게 1번이랑 결국 같은 말이기 때문에 네, 그냥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질문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